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의 협상 시한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공식 참전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낼지 세계가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체제 붕괴를 목표라고 언급했는데 트럼프는 정권 교체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층 더 급박해진 전쟁 향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프랑스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달 파리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금강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 내용과 함께 프랑스의 수능격인 바칼로레아의 철학시험에 AI가 도전했다고 하는데 과연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6월 2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란 의회가 22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면 봉쇄까지는 이란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자멸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 이후 미국 내에서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이란과 연관된 해커 집단이나 친이란 성향 조직이 미국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란 지도부가 종교적 선언을 통해 보복 폭력을 촉구할 경우 이를 따르는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내에서 실제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치러질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이자 하반기 전국 가늠자로 평가되는데요. 이시바 정권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패하면서 구심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두고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의 자력 방위를 요구하며 요구했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나토에서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이런 목표에서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리터 사무총장이 당초 목표 달성 기한으로 2032년을 제안했었지만 합의된 시한은 203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22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한 정교회 성당에서 미사 도중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5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 소속 테러범의 소행으로 조사됐는데요. 시리아에서 기독교 예비당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건 수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리아는 순위파 무슬림이 대다수지만 시아파 무슬림이나 기독교도도 각각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종파주의를 극복하는 통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슬람 소수 종파 알라위파나 드루즈교 등을 향한 폭력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때리면 막는다. 미국이 때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호르무즈 막는다라는 게 이란의 입장인데요. 네. 이란 의회가 22일 전날에 이루어졌던 자국 내 주요 핵시설 3곳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가결이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뜻하진 않는다라고 이란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방어적 차원에서 옵션을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봉쇄를 실제로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곳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입니다. 네. 이곳의 결정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 지역의 핵심적인 원유 수송로입니다. 수심이 얕고요.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선박들이 이란형 영해를 지나기 때문에 이란이 사실상 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전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운송량의 30%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유가가 급등하고 전 세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JP 모건 등은 이란이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면 현재 국제 유가가 70달러대 중반인데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반 기준으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이미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23% 급등해서 배럴당 76.96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브렌트유 선물도 4.25% 급등한 배럴당 80.2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브렌트유가 80달러를 돌파한 건 1월 15일 이후 처음이고요. 어제는 한때 브렌트유가 배럴당 8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결만 나와도 이 정도 올라가는 건데 그럼요. 실제로 봉쇄되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막아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는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도 제재를 가하니까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니까 네. 이란이 주로 중국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해협이 막히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서서 막아달라라고 미국이 얘기한 건데요. 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이 이란에 전화할 것을 권한다. 중국이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군사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즉답은 일단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자살 행위가 될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세계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랭크 맥켄지 전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할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미군은 또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시적으로 해협이 막히면 세계 상업 활동에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협이 소통이 되도록 우리가 뚫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란 해군은 전멸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이 가장 원치 않았던 시나리오로 네. 흐르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음 키워드, 트럼프의 황금 시대.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렉 스투비라는 의원이 지난달 말에 수도 워싱턴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이 기관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이 기관의 이름이 지금은 워싱턴 광역 접근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당국입니다. 이걸 줄이면 워싱턴 마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자라고 하면 워싱턴 마가로 바꿔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글자를 예. 쭉쭉쭉쭉 바꾸면. 네. 그러면 결국은 마타가 마가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구호 마가가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법안이 이 마타의 대표적인 철도 노선인 메트로 레일도 트럼프 트레인으로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지금 내용도 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료주의적 침체로부터 대중 친화적인 탁월성과
애국심을 향한 문화적 전환을 의미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 의원은 트럼프 $250 지폐법을 발의하는 데도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이 미국 건국 250주년인데요. 이걸 기념해서 $250짜리 지폐를 새로 발행을 하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넣자라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네. 이 법안을 발의한 조 윌슨 의원은 가장 가치 있는 지폐, 가장 가치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브랜던 길 의원이라는 의원이 그러면 $100짜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를 넣어보자 이런 법안을 또 경쟁적으로 발의했는데요. 점점 갈수록. 네, 이게 2025년 황금 시대법입니다. 법안 이름이. 현재 미국에서 발행되는 최고액권이 $100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벤자민 프랭클린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지폐는 현존한 인물의 초상화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실제로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누가 대통령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워싱턴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바꾸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6월 14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또 추가해서 조각해서 넣자. 최소 8건 이상의 트럼프 찬양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보면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도 있고요. JFK 국제공항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네. 역대 대통령 이름을 붙인 건물이나 기관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대부분 퇴임을 했거나 사망한 이후에 붙여졌고 현존하는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은 경우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찰리 덴트라는 한 전 의원은 건물이나 기관, 공항에 정치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그들이 퇴임한 지 오래된 후에 그들의 업적과 역사적인 위상을 되돌아볼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물거품된 기대. 네, 자민당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기대가 꺼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네네. 이제 7월에 참의원 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쿄도 의회 선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자민당은 패하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특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민 퍼스트 회에 4년 만에 일당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전체 127석인데요. 자민당이 기존에 33석을 갖고 있었는데 12석이 줄었습니다. 21석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네. 이게 역대 최저치입니다. 반면에 도민 퍼스트회 31석을 유지하면서 제1당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요. 작년 10월에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자리에 오른 뒤에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연립의당 과반 의석을 내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선거에서도 제1당 자리를 도쿄도 의회에서 또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이례적으로 투표일 직전에 접전 지역의 지원 유세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패했습니다. 이번 도쿄도 의회 선거의 핵심 물가, 정치 자금 문제였는데요. 네. 그 특히 쌀값이 쌀값이 치솟은 많이 게 올랐죠. 네, 그래서 여론이 네. 안 좋아진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새로운 농림수산상으로 기용되면서 비축미를 풀었어요. 네. 쌀값이 좀 안정되는 분위기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시바 정권 지지율이 살짝 반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민당에서 자민당에 대한 역풍은 이제 잦아들고 있다. 정치 자금 문제가 끝난 게 아니냐. 7월 선거도 해볼 만하다라는 낙관론이 퍼졌었는데 네. 뚜껑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미리 열어보니까 아니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민당 내 분위기가 낙관론에서 다시 비관론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과연 참의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불만이 당내에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도쿄도 의원 선거가 4년 만에 한번 치러지고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치러지는데 이게 겹치는 해에 이 선거 결과가 결국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 참의원 선거도 망하더라라는 사례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1989년에 먼저 이제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패하니까 네. 나중에 자민당의 이제 총리가 물러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미우리가 이시바 총리의 정권 운영에 대해서 이제 자민당 안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참의원 선거 후에도 이런 구도가 또 이제 펼쳐지면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에 대한 반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네. 정말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로서는. 자, 다음 키워드 더 빠르게, 더 자주, 더 강하게. 무슨 올림픽 슬로건 같은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 폭염 현상에 대한 슬로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북반구 전역에서 이례적으로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완전한 한여름이 아닌데 폭염 경보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미국 기상청이 시카고, 뉴욕을 비롯한 중서부, 동부 도시 대부분에 이미 고온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 이들 도시의 기온이요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열돔에 미국이 갇혀버렸습니다. 한 2억 5,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도 잉글랜드 전역에 황색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3일 오전까지 65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라면서 주의를 촉구했는데 지난 주말에 잉글랜드 동부 일부 지역의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 5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경고가 나온 상황이고요. 네. 프랑스 남부 서부 지역에서도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프랑스 전력공사가 론강 수온이 올라가서 원전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야외 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가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가 되니까 남부 아인트호벤에 있는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을 취소했고요. 암스테르담에서는 750주년 기념 행사의 일부를 축소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사병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도쿄랑 오사카도 34.8도, 33.4도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네. 이미 폭염 때문에 4명이 사망했습니다. 다 고령자들이었고요. 네. 17일 하루에만도 거의 170명 정도가 열사병 증상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태평양 고기압이 6월부터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폭염이 좀 빨리 찾아온 건데요. 네. 지구 온난화 때문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폭염이 더 빠르게,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는 구조적인 재난이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 주거 환경, 근로 기준 등 전반에 걸쳐서 폭염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전환하는 게 정말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뭐 한 32도까지 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건강 정말 주의를 네. 하셔야 될 텐데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시민들에게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 섭취를 피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폭염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제 안내를 한 건데요. 네네. 일단 해야 될 일은 충분한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마셔서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 네. 선크림을 바르고 밝은색 옷을 입어서 피부를 보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피해야 된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수칙들이죠. 그렇죠. 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 탈수를 가속시키는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섭취하지 말고 체온을 높이는 고단백 음식은 피하고 반려동물은 차량에 남겨두지 말라. 물론 중요하죠. 아이도 네. 물론이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알코올이 이뇨제 역할을 하니까 수분을 더 빨리 앗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마시기 전에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우유를 마시면 물이나 스포츠 음료보다 수분을 공급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시는 게 좋겠고 네. 신체에 부담을 덜 주는 샐러드, 구운 야채나 살코기 같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이번 여름도 더울 것 같습니다. 네, 건강 관리 그렇습니다. 정말 네. 잘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키워드 새로운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은 반려견입니다. 미국 아, 네. 뉴욕에서 반려견을 인간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판결이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2023년에 낸 디블레이스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차량이 돌진을 해서 이분은 간신히 몸을 피했는데 반려견이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고 공황 상태였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사고 한 달 뒤에 이 가족들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존 법률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니라 재산으로 분류가 돼요. 네. 법적 보상도 여기에 따르게 되는데 이 가족은 이건 아니다. 가족이 상실된 것이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국 뉴욕지 1심 법원 판사는 목줄에 묶여있던 반려견이 운전자 과실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던 보호자가 느끼는 고통은 재산 손실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다. 반려견이 직계 가족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냥 모든 반려견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목줄로 연결돼 있는 상태였어야 되고 부주의한 운전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야 되고 그 주인도 거의 다칠 뻔한 상황이었어야 된다라고 지금 한계를 좀 뒀는데요. 네. 지금 일부 수의학협회 등은 이번 판결이 보험료 인상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동물도 보호단체들은 판결을 크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심 판결이니까요.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후속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의미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 더티 더즌. 더러운 12개라는 12개, 거잖아요. 네.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워킹그룹이 농약이 잔류할 우려가 높은 채소와 과일 12종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네네. 목록의 이름이 더티 더즌인데요. 그렇군요. 매년 농무부의 농산물 잔류 농약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목록을 발표하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해마다 좀 그 순위가 달라지는데 올해 1위는 시금치가 꼽혔습니다. 2위는 딸기, 3위는 케일, 4위가 포도, 5위가 복숭아였는데요. 이 가운데 블랙베리와 감자가 그 이후 목록에 처음으로 12개 안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감자가 저장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클로르프로팜이라는 생장 조절제를 사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목록에 들어갔어요. 네. 12개 품목의 샘플 가운데 96%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농약 수준은 모두 미국 환경보호국이 정하고 있는 허용치 이내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CNN이 식품의약국 권고에 따라서 과일과 채소를 세척하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네. 껍질이 있는 과일과 채소는 표면을 흐르는 물로 세척한 뒤에 키친타올이나 천으로 문질러서 닦아야 된다. 감자나 당근 같은 단단한 농산물은 소를 이용해서 표면을 문질러서 세척을 해야 된다. 네. 잎채소는 바깥잎을 제거한 뒤에 한 장 한 장씩 헹궈야 된다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냥 물로 슥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마마스앤 파파스의 먼데이 먼데이 들려드립니다. Monday, Monday, so good to me. Monday morning, it was all I hoped it would be. Oh, Monday morning, couldn't guarantee that Monday evening you would still be here with me. Monday, can't trust that day. Monday, sometimes it just turns out that way. Oh, Monday morning, you gave me no warning of what was to be. Oh, Monday, how could you leave and not take me?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of the week is fine, yeah. But whenever Monday comes, you can find me crying all of the time. Monday, so good to me. Monday morning.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of the week is fine, yeah. But whenever Monday comes, you can find me crying all of the time. Monday, Mond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기습에 당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자살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올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세청 집계 결과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3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승용차, 선박이 늘었고 석유 제품과 무선통신 기기는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은 1%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인 44.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비중도 49.7%를 기록하며 크게 늘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세브란스 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소아 청소년의 치료와 자립을 돕는 센터를 세웁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늘 슈가의 본명에서 이름을 딴 민용기 치료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다음 달이죠. 7월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가 파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이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강산도 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 후보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7월 파리에서 금강산이 세계가 인정하는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될지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달 7월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텐데요. 네. 이 위원회는 각국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긴 여정을 거쳐 도전하는 자리로 매년 한 번씩 유네스코에 가입한 국가 중 한 곳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그 주인공이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에는 총 49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중에는 몽상미셸, 베르사유 궁전, 위미엘 형제의 리옹, 샤르트르 대성당, 아르레 로마 유적 등 우리가 익히 아는 명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듯 프랑스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보고로서 세계유산 보존의 모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올해 이 2025년에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문화유산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대표적인 후보에는 앞서 말씀드린 금강산이 있습니다. 네. 금강산은 북한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유산입니다. 사계절마다 변하는 장엄한 산색, 불교 유적들과 설화가 얽힌 신비로운 풍경은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등재 신청은 남북 공동 발굴 및 보존 협력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 그 자체로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라군 보호계획, 시르키의 고대 도시 트로이의 확장지구가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소식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하셨습니다. 요즘에 AI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 AI 인공지능이 프랑스 수능 목격이죠. 바칼로레아 이 철학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이 시험이 정말 어렵기로 유명하다면서요. 네, 프랑스에 있는 철학이 고등학교 시험 졸업 시험, 즉 바칼로레아의 핵심 과목 중 하나입니다. 네.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모두 철학 시험을 치르는데요. 학생들은 서너 시간 동안 에세이 한 편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 예술은 현실을 왜곡하는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가 같은 철학적 본질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네. 즉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 개념 이해, 글쓰기 능력이 모두 종합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교육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AI가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네, 이번 시험에서 프랑스 메이저 신문인 르몽드와 철학 교사들이 공동으로 진행했을 때 계열의 챗GPT 계열의 인공지능 모델, 즉 우리에 참 익숙했던 챗GPT와 같은 시스템이 수험생의 시험 문제를 하나 받아 에세이를 작성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 결과는 고작 20점 만점에 9점. 프랑스식으로 말하자면 그리 영광스러운 성적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철학에서 10점이 기준선인데요. AI가 절반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성적 좋을 것 같았는데 의외네요. 어떻게 보면 AI도 이렇게 아무래도 깊이 있는 사고력까지는 아직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AI 글은 문법도 정확했고 문장 구성도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핵심 철학 개념을 깊이 이해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AI는 정답처럼 보이는 말을 했지만 진짜 철학적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논리적인 요약은 가능했지만 사유의 깊이와 비판적 시각 그리고 개인적 성찰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할 수도 있어도 깊이 있는 사유까지 따라오기는 어렵다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험이 던진 흥미로운 화두입니다. AI는 데이터의 바다에서 문장을 뽑아낼 수는 있어도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걸 보이며 이번 사례는 인간의 고유의 능력, 사유의 자유와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네. 진짜 사고하는 힘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다. 그래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을 담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줘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도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하는 힘을 또 우리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흥미로운 소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내 핵시설 3곳에 대한 폭격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여파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란 관련 상황 종합해드립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오전에 이 폭격이 단행이 됐고 그 이후에 뭐 지금 새로운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좀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네. 미국은 이란 시간으로 22일 오전, 미국 시각으로는 21일 오후에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했습니다. 프로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있는 핵시설을 타격했는데 네. 미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은 프로도 경우에 이제 벙커버스터
폭탄 12발이 투하가 됐고 나탄즈에도 벙커버스터 폭탄 2발이 투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파한 핵시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잠시와 발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세 군데 모두 뭐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거나 어떤 방사성 그 수치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죠. 네.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에 나섰고 네. 또 이스라엘도 이란에 추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에 이제 이란 의회가 보복주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사상 처음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좀 두 나라가 충돌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해협이 이란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봉쇄되는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가장 우려된 점이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었는데 네. 지금 뭐 폭격 후에 유출 정황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뭐 지금 보면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현재 뭐 이란 뭐 국제 원자력 기구 뭐 이스라엘 정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방사성 물질 유출 정황이 없다라고 한 걸 보면 이제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IAEA는 포로도 지하 깊숙이에 있는 핵시설이 어떻게 파괴됐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은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약간씩 달라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저께 대국민 연설에서는 네. 주요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벤스 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 개발 가능성을 상당히 지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톤이 다른 얘기잖아요. 뉘앙스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이제 공격을 예상해서 포로더 안에 있던 농축 우라늄과 또 핵시설을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핵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란이 또 다른 곳에 은밀하게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IAEA 핵사찰을 지금 받고 있는데 명백한 위반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트럼프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죠.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하고는 상당히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벙커버스터의 성능 문제입니다. 벙커버스터가 개발된 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워낙 큰고 지금 지하 깊숙이 있는 무겁고, 시설만 그렇죠. 타격하게 되어 네, 있기 네.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지표만 이제 60m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시설 같은 게 16m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포로드 핵시설은 산악지대 밑에 안반 밑에 60m 이하 네. 지점에 네,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우리 시간에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니까 그 포로도와 나탄즈 핵시설이 있는 지점에 이제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듯한 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주변에 피해 없이 깔끔하게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오. 지하를 관통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지점이 미국이 생각하는 정확한 지점이냐라고 하는 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60m를 밑에를 타격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가 확인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가장 궁금한 점. 이제 지난주에 저희도 여러 차례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2주 안에 뭐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네. 이틀 뒤에 지금 공격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 동안 발언한 걸 보면 진짜 오락가락한 네.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한 게 10일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 외교적으로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전례 없는 힘과 완력을 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네. 또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이제 19일에는 2주의 시간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서 외교적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 이틀 만에 직접 네. 공격에 나섰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일단은 그 전에 20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핵 협상을 했잖아요. 네. 이게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란이 기존 입장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성과가 없이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통해서 네. 그 이란의 최고 위급과 직접 뭐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추진을 실제로 했는데 네. 결국에는 성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란에게 뭐 2주의 시간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시간을 줘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공격을 단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막 전술도 항상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공격 준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격을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놓고 이란에게 어떤 그런 좀 시간을 시간을 주는 듯한 이런 거를 여지를 줘서 기습 공격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물론 이스라엘이 최후에 아주 강력하게 이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국제사회의 반응, 특히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어떤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뭐 중동 주변 국가들은 뭐 오래전부터 이란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핵 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데에 대해서 비난을 하긴 해도 자국에 끌려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죠. 네. 다만 비교적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튀르키예인데요. 지난 20일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이슬람 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지역을 완전히 재앙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 이스라엘 저항하는 이란을 위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튀르키예는 미국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얘기하고 있고 뭐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 미군 기지도 자기네 국가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이란의 지원에 나서기는 어렵고 현실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마크 협상 중재에 이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이란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네. 호르무즈 봉쇄를 의결을 했고 이제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란에게 또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고 안보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고 안보 회의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명. 주재는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시켜야 한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산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들하고 또 최고 지도자를 네. 대리하는 2명이 또 있고 또 군 최고 위급들과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중 6명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이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메네이가 지금 오늘 조금 전에도 뭐 대국민 메시지 같은 걸 냈는데 이스라엘은 비난하면서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이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떻게 봉쇄에 관련돼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이란이 계속 공격하는 동시에 또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도 있죠. 네. 미국은 중동 지역에다 19개 정도의 기지를 두고 있고 약 4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타격하게 될 때는 정말 본격적인 확전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란의 미사일 동원 능력인 것 같아요. 이란은 사실 사거리가 굉장히 긴 수천 킬로미터에 되는 아주 최첨단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쏟아붓고 있는 미사일이 이미 많이 소진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상대로 해서 미사일 공격과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지금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화력이 금방 소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럼 주변국들하고 다 지금 싸우자는 얘기가 예, 되기 예.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8개 국가들이 지금 접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 그 나라하고도 진짜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부담이네요. 예, 이란은 사실 손에 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초반에는 저항하고 계속 하겠지만 네. 어느 시점에는 협상 테이블로 협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쉽지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란의 정권 교체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을 네.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체제 붕괴 뭐 이런 언급을 해서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네타냐후는 뭐 레짐 체인지를 원하고 있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 또는 퇴진시킨다고 해서 그 자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없는 중동을 네. 지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발언이 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워낙은 거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네. 뭐 22일에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거에 보면은 뭐 또 체제의 변화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난해 대선 당시에 화제가 있던 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입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과격한 극보수적인 정책들을 제안해서 논란이 됐고 트럼프는 아니다. 나는 거기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취임 이후에 해온 여러 가지들을 보면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뭐 이란의 체제 전복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경제 지원을 더 강화함으로써 이란을 압박하는 거죠. 이란을 네. 압박한다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란의 체제 전복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것이 도움을 주는 네, 셈이 그러면 되니까. 결국에는 트럼프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 미국이 이란에 폭격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도 또 가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이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이기는 하지만 네. 이란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대통령도 뽑고 의회 뭐 국회의원도 뽑고 그래서 정권 교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그게 다만 이제 이슬람 공화국 체제라고 하는 게 어떤 국가들에게는 매우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제법 위반인 건 분명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도 마찬가지이죠. 네. 그런데 현실은 그거하고는 어떤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란이 계속적으로 존립을 위협한다. 그랬기 때문에 정당한 공격이다. 정당한 대응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이 그동안 뭐 최근에 있었던 일도 아닌데 이란이 꾸준히 미국 국민들을 한 1,000명 이상 네.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언급한 것도 어떤 정당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위반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힘을 가진 뭐 국가가 정의를 주장할 수 있는 정말 이 현실의 어떤 냉혹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문제가 의회가 미승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 미국 언론들을 거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단행하기 전에 네. 공화당의 최고위급 몇몇 인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미리 알렸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의회에 공식적으로 알린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은 뭐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뭐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군사적 행동을 또 작전을 벌인 적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이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상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일부 인사들도 많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의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미국에서 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에 따라서 미국 사회 또는 미국 정계의 분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정말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이 소식들 업데이트 되는 대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트레이트의 How Deep Is Your Love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